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10년 전처의 부고 소식의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상주석에 앉아있던 사람을 보는 순간 손이 먼저 나간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혼한 지 정확히 1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사실조차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전처의 이름은 제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러 떠올리지 않았고 누군가 입에 올리기라도 하면 대화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 몇 해 동안은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싸우지도 화해하지도 못한 채 끝나버린 관계가 늘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들도 점점 무뎌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었다기보다 굳은 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지만 사라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 밀린 일을 마치고 늘 그렇듯 늦은 퇴근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켜지도 않은 채 조용히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던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운전 중이라 바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를 멈추고 나서야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스팸이나 광고 문자가 아닐까 싶어 무심하게 알림을 열었습니다. 문자를 읽는 데에는 채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호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순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는 문장을 읽었지만 머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스팸 문자치고는 너무 정중했고 이름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한 번 천천히 문자를 읽었습니다. 이름, 사망 일시, 장례식장 위치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장난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손끝이 서서히 굳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를 출발시키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고 그제야 정신을 차려 엑셀을 밟았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면서도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별세하셨습니다. 그 말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마주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바로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동을 끈 채로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열어보고 번호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장례식장을 검색해 보기도 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고 숨이 조금씩 가빠졌습니다. 슬픔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충격과 당혹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굳이 얼굴을 다시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고 10년이나 지난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례식이라는 건 남은 사람들이 마음속 정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결정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옷을 갈아입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장례식장 주소를 입력하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출발 버튼을 누르면서도 몇 번이나 취소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도로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과거의 장면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던 저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돌리고 집을 나서던 날의 뒷모습까지.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왜인지 또렷하게 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인사 정도는 해야겠지. 그 생각 하나로 저는 장례식장을 향해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제 감정이 어떻게 무너질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조문을 하러 가는 날이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 외면해왔던 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켜진 조명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놓고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셔츠 깃은 제대로 접혔는지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차림이 아니라 떠난 사람을 마주하기 위한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단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장례식장 특유의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국화 냄새였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냄새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조심스럽게 걷는 발소리들이 바닥에 울렸습니다. 안내 데스크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말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빈소 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주변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검은 리본과 조화들이 시야에 들어왔지만 전부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눈물이 나지도 않았고 감정이 폭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커튼을 젖히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초를 서 있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일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줄 끝에 섰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차례가 되어 분향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향을 잡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고개를 들어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진 속의 전처는 제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습니다. 웃고 있지도 찡그리고 있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머릿속에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 묵념을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리를 벗어나려던 순간 무심코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시선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상주석이 보였습니다. 보통이라면 고인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얼굴들이 제가 예상했던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전처의 부모도 아니었고 형제나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얼굴이 유독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장례식장의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기억이 왜곡된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과거 전처의 회사에서 늘 그녀 곁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 비서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여기에 있지? 왜 상주석에 앉아 있지? 머릿속에서 질문들이 연달아 튀어나왔지만 어느 하나도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차분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순간적으로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처가 늦게 퇴근하던 날들, 회사 이야기를 피하던 모습, 그리고 늘 그녀 곁에 있던 그 비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심할 이유도 따질 이유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하자 그 모든 기억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제 시야에는 상주석에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이 장례식장을 완전히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왜 저 여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해하려고 애써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상주석이라는 자리, 그리고 그 얼굴.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잠깐 눈을 비볐고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 보였습니다. 슬픔에 잠긴 얼굴도 아니었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지? 누가 저 여자를 상주로 앉힌 거지? 전처의 가족들은 어디 있는 거지? 질문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지만 그 어느 것도 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조용한 조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낮은 울음소리, 의자 끄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만 점점 커졌습니다. 말을 걸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져 묻고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성적인 단계는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제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걷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상주석을 향해 곧장 다가갔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야에는 오직 그 여자만 있었습니다. 상주석 앞에 섰을 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놀람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올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의도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됐습니다. 제 손이 그 여자의 뺨에 닿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불러요. 사람들이 몰려왔고 누군가는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손이 나간 순간부터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의자에서 살짝 흔들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어디선가 경찰 부르자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럴 자격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자격이라는 단어가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저 여자라는 사실이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묻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격을 논한다는 게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자격 있습니까? 그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다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거칠어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세게 저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어깨를 잡고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장례식장에서 나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람들에 의해 장례식장 밖으로 끌려 나오듯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지금 와서 이럴 자격 있어요? 그 질문은 제 분노에 불을 붙였고 동시에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진실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다시 뒤흔들게 될 줄은. 장례식장에서 거의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장례식장의 소음이 단절됐고 바깥 공기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만 가슴속 답답함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건물 옆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막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이상할 정도로 텅 빈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여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이럴 자격 있어요?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과연 자격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 질문을 받을 이유조차 없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처음부터 불행했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웃고 퇴근 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를 정리하던 평범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알면서도 애써 눈 감아주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변화는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히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집에 있어도 늘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누구나 그런 시기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대화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비서의 존재가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랑 늦게까지 회의했어. 그 친구가 대신 처리해줘서 일이 좀 수월했어. 이름도 직책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장 동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전처가 회사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반갑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비서는 항상 이야기 속에 등장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출장 이야기에서도, 힘들다는 하소연 속에서도 늘 그 비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모르는 전처의 일상을 그 비서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도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고 괜히 사소한 일로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전처가 차갑게 굴수록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멀어질까봐, 괜히 묻다가 상처를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전처가 이혼을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낄 만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그동안 외면해왔던 기억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변했던 전처, 설명되지 않던 거리감, 그리고 항상 그녀 곁에 있던 그 비서. 그제야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혼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아버리면 제가 감당해야 할 감정이 너무 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정체 모를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장례식은 단순한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외면해왔던 이혼의 진짜 이유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그 여자의 말은 끝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냈지만 쉬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습니다. 상주석, 그 여자, 그리고 그 말. 지금 와서 이럴 자격 있어요? 그 질문이 계속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불을 껐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짧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문 앞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는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괜히 또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그 비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주석에 앉아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니라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에 남아있는 멍자국은 분명히 어제의 흔적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찾아온 이상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지도 사과부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정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사과를 듣고 싶은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제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 생각보다 묵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류가 꽤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 여자는 제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당신 얼굴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계약서였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형식의 문서였지만 전처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병원 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이혼을 이야기하던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장기 치료, 예후 불확실 같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종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처에 잡힐 메모였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곳곳에 지운 자국도 보였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데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보게 된다면 아마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메모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병을 알게 된 시점, 그리고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처는 제가 병을 알게 되면 곁에 남으려 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잔인한 선택이 될 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여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보호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메모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떠올렸던 이혼의 이유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움도 거리감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처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주석에 앉아 있던 것도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행동이 가슴 깊이 박혀왔습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 속 서류들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10년 동안 숨겨졌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결혼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봉투는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들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걸 스스로 읽고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처음 진단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병명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었고 예후는 좋지 않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도 완치 가능성은 낮고 장기 투병이 불가피하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 시기 전처는 분명히 저에게 차갑게 굴기 시작했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신경질을 냈습니다. 퇴근이 늦어졌고 휴대폰을 항상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모두 의심으로 해석했습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고 혼자 결론 내렸습니다. 다음 서류는 보험 해지 내역과 재산 정리 계약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공동 재산을 정리하며 본인 몫을 최소한으로 줄여놓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혼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니 그건 저를 떠나보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 여자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자책하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비서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처는 진단을 받은 날 회사에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숨겼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 비서에게만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업무적으로 가장 가까웠고 감정을 섞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부니까 더 말 못했다고 하셨어요. 같이 무너질까봐. 당신 인생까지 같이 묶어버릴까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왜 전처가 저를 밀어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유 없이 싸움을 걸고 먼저 이혼을 말했는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자필 메모는 마지막에 읽었습니다. 종이는 오래 접혀 있었는지 구김이 많았습니다. 글씨는 예전보다 많이 흔들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아마 난 이미 없겠지.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알아. 그래도 남기고 싶었어.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 끝까지 모르게 한 건 내 이기심이야. 하지만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멈추는 건 도저히 보고 싶지 않았어. 나 없이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메모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도 움직임도 없이 멍하니 벽만 바라봤습니다. 분노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전처를 배신자로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기억 하나로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10년 동안 전처는 혼자 아파했고, 혼자 준비했고, 혼자 저를 떠나보낼 결심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맞은 건 솔직히 원망했어요. 그래도 전 이걸 전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이 닫히고 집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보낸 10년이 한순간에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건 전처의 마음이 아니라 전처를 믿지 않았던 제 자신이었다는 걸. 메모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종이를 치우자 그 아래로 접힌 종이들이 더 나왔습니다. 마치 전처가 망설이다가 또 망설이다가 끝내 다 쓰지 못한 마음들을 억지로 눌러 담아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은 중간에서 끊겨 있었고 어떤 문장은 여러 번 더 쓰여 있었습니다. 그 흔적 하나하나가 전처가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버텼는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해야 나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붙들고 살았던 감정의 정체가 그 한 문장으로 전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전처는 저에게 일부러 나쁜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차갑게 군 것도, 이유 없이 화를 냈던 것도, 퇴근 후 연락을 피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행동을 했던 것도 모두 계산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사랑이 식으면 저렇게 잔인해질 수 있구나 하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랑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메모는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 당신이 옆에 남을까봐 무서웠어. 아프다고 말하면 당신 인생까지 같이 아플 것 같았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참고 있던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울음인지 비명인지 구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묻고 또 물어도 지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눈은 피했고 손은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지 몰랐다. 그 말을 듣던 전처의 얼굴이 지금 와서야 떠올랐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어딘가 안도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이 전처가 원하던 마지막 확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메모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미워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게 당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면 난 기꺼이 나쁜 사람이 될게. 종이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10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전처를 욕했던 밤들, 술에 취해 친구들에게 그녀를 비난하던 순간들, 다시는 이름도 듣기 싫다고 말하던 제 모습까지 전부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게 버티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는 제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일부러 거짓말을 선택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찢어버리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게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상대를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짓말.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전처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아파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미워했던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그 사실이 어떤 분노보다, 어떤 배신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메모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움직이지 않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무너져 있었고 이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말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사람처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절대 직접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직접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키려 했던 겁니다. 비서는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서류도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전처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정리된 메모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지 마세요. 내가 아팠다는 것도 혼자 버텼다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 선택한 이혼이었다는 것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문장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전처는 끝까지 제가 모르는 채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미워한 채 살아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게 본인이 선택한 이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처는 제가 상처받지 않기를 원해서 모든 상처를 혼자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해서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선택을 지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건 전처가 원했던 방식일지 몰라도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선택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선택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전처가 모든 걸 결정했고 저는 결과만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였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낼지는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을 떠올렸습니다. 상주석에 앉아있던 비서의 모습,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손이 먼저 나가버렸던 제 자신. 그 모든 장면이 이 마지막 부탁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전처는 마지막까지 조용한 이별을 원했습니다. 소란도 오해도 동정도 없는 완전히 닫힌 결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워한 채 사는 삶은 이제 제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부탁을 지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서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놀람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셨던 방식은 아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전처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지난 10년의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전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이냐는 문제였습니다. 진실을 숨긴 채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전처의 선택을 존중하되 제 삶을 바로 세울 것인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 전처의 글씨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소리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알고 묻어두지도 않겠습니다. 전처가 선택한 침묵 위에 저는 제 방식의 이별을 올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발걸음이 무거워서 차 안에서 몇 번이나 시동을 껐다 켰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망치듯 가는 길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국화 냄새가 다시 코끝을 찔렀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공기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장례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걸 공간 자체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에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날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만 떠올랐고 서로에게 던졌던 말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진 속 전처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선택을 끝내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은 장례식에 늦었다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아는데 늦었고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는데 늦었고 미워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너무 오래 미워한 것에 대한 사과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자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눌러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쉬며 사진 속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상주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비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 단정한 자세, 눈가에는 피곤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며칠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먼저 나갔던 순간 사람들의 소란, 그녀의 흔들리지 않던 눈빛. 하지만 지금은 아무 감정도 솟구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적대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오해가 마침내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서로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로 우리는 충분히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던 이유를 압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했던 역할이 당신에게 넘어갔다는 사실도 이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비서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합니다.
당신이 원했던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이별을 끝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것도 되돌릴 것도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따라 햇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장례식은 전처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제가 붙들고 살았던 10년의 오해를 보내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마지막 발인이 이루어졌고 관이 천천히 멀어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검은 옷의 행렬도 울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금세 일상적인 공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빠른 변화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전처가 남긴 기록과 흔적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듯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와 함께 전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살던 공간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살아온 10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은 깔끔했습니다. 과할 정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대신 정리하러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랍 하나, 파일 하나를 열 때마다 전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병원 기록, 회사 관련 문서, 그리고 저와 관련된 서류는 유독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사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날의 서명들이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서 멈춘 상태였습니다. 이혼은 종이에 찍힌 도장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는 순간에 비로소 끝난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전처는 모든 걸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산도 기록도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까지 스스로 선택해 두었습니다. 그 선택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웃으며 헤어지는 결말도 아니었고 뒤늦은 재회도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미워할 이유도 원망할 대상도 제 안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전처가 남긴 메모들을 한 장 한 장 다시 읽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아닌 조용한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저는 남았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이 이야기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비서는 모든 정리를 마친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겨진 물건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깨고 나니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이혼을 끝냈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는 10년 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드라마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극히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늦게 알아도 끝낼 수 있다는 걸, 확실한 결말이란 모든 게 완벽해지는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이제는 전처의 이름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조용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